자, 이제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 건 과세관청이 돌려줄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시당초 납부할 일이 아니었던 거네. 납부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잘못 납부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납부 또는 징수에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가처분이 부존하거나 애시당초 부가처분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근데 네가 안 내도 돼. 그냥 내 건 줄 알고 헷가닥해서 낸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나 징수가 된 세액에 대해서 지금부터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초과 납부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오정한테 부과된 세금이 100만 원인데 내가 헷가닥해서 1000만 원 이체시킨 겁니다. 그럼 당연히 900만 원 돌려받아야겠죠. 자, 신고나 부가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야. 그러니까 100만 원이 부과가 된 그 원인 자체는 맞는데 내가 공을 하나 더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취소나 경정됨으로써 전부나 일부가 감소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들. 자, 신고나 부가처분의 취소 경정에 따라서 조세 채무의 전부도든지 일부가 소멸한 때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정상적인 형태의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기납부세액으로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를 실질적인 납부, 차가감 납부할 때는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납부 징수가 됐으나 그 후에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서 각 개별 세법 따라서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부분이 기납부세액이 지금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환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자, 지금 잘못 낸 놈이 돌려받으면 돼요. 과오납한 납세자가 돌려받으면 되죠. 과오납한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부터 자,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명의를 지금 딴 사람이 썼어. 근데 실질적 귀속자가 있대. 그럼 당연히 세법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실질 귀속자에게 가는 겁니다. 명의 위장자가 있고요. 실질 귀속자가 있다라고 할 때 항상 실질 귀속자. 자, 그러니까 일단 법문을 읽고요. 법문 안에서 뭐가 오답이 나올지를 파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어서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대신 누가?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라면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남은 게 있다면 실질 귀속자. 당연히 뭐가 오답일까요?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명의대여자한테 돌려준다. 예전에 명의대여자한테 공제하고 실질 귀속자한테 환급한다. 다 오답이에요. 실질입니다. 될까요? 하여. 명의대여자 대신, 어차피 얘가 원 본문이거든요. 명의대여자 대신에 뒤에 이제 실질 귀속자다라고 하는 순간 다 실질이야. 여기서 명의대여 파버리는 순간 무조건 오답이에요. 실질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실질이 공제가 되고 실질에게 환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뒤에 실질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자, 국가한테 지금부터 돌려받을 금액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봐요. 국가한테 낼 것도 국가 입장에서 과세 채권이었던 것처럼 납세자가 돌려받을 것도 납세자의 쉬 말하면 채권입니다. 그럼 이런 환급금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도 가능하니? 아, 그럼요. 양도 됩니다. 되죠?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의 성격인 겁니다. 다만 얘를 지금부터 양도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통지서 발급하기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통지서에 받을 놈은 이제 오정화가 아니라 A씨야라고 하는 것들을 기재할 수 있는 거니까, 환급금 채권자는 자, 세무서장이 국세환급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무서장은 그렇게 요구가 있다면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 요구에 따라서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자, 뭐가 오답일까요? 권리 양도가 있는 경우 즉시 지체 없이 환급한다. 이게 X예요. 일단 뭘 점검해봐. 너 혹시 내일 세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까고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없이 뒤에 가서 지금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해야 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충당하고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되는 건데, 자, 이때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환급한다는 게 X예요.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당하고 지금부터 환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이걸 충당할 때 약간 직권으로 지 맘대로 해도 되니? 아니면 동의가 필요하니? 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체납세금은 직권으로 막 충당해요. 동의 필요 없어요. 근데 체납세금이 아니라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납세자한테 어차피 너 내실 세금인데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동의를 한번 하고 들어갈 거니까 그 절차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쨌건 지금 이렇게 낼 세금 있는데 충당하지 않고 지금은 또 환급한다라고 하는 건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환급금 결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다면 즉시 해당 세액을 지금은 또 환급금이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네. 자, 봐요. 기간과세국세 헷가닥해서 기간을 잘못 지금부터 체킹한 거야. 자, 1년, 2년 둘 다 소득세 100. 근데 내가 헷가닥해서 1년에 80, 2년도에 120.
그래서 1년 도권은 과소, 2년 도권은 과대. 그럼 도합 1, 2년 합쳐서 200 낸 건 맞네. 그럼 이때 2년도에 120 냈을 때 앞단 20 덜 낸 거, 과소 20을 뒷단에서 낸 걸로 보자. 이 규정.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과소한 건 없는 거니까 납부전 가산세 부과하지 않을게. 그러면 이때 원래는 많이 내면 그본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자 돌려줘야 되는데 나 그럼 그거 안 해도 되지. 퉁칠게. 갑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국세, 법소부, 기간과세 국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정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납부전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했어야 될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되죠. 이때 납부전 가산세 부과하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똑같이 과호납금 있다 하더라도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가산금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환급 가산금은 이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산세의 상대 개념이에요. 가산세는 국가가 벌가 규정으로 떼는 것이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주는 금액인 거예요. 이자 성격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런데 가산세는 하루마다 만분의 2.2 연간 8%. 그런가 하면 국세 환급 가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때 국가가 고지에서 이율 몇 %라고 하는 걸 고지하는데 현재 값에서는 3.4% 정도 되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때는 이자도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개념인 거고 앞달에서 봤던 거예요. 이렇게 1년도 100, 2년도에 이렇게 100. 근데 80 신고 납부, 120 신고 납부. 그러면 얘를 똑같이 봤을 때는 과소 20에 과대 20인 거니까 두 개를 지금부터 이렇게 퉁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인 거고 그렇다면 이 뒤에 가서 국세 환급 가산금 돌려주지 않겠어? 마찬가지로 납부전 가산세도 지금 물지 않을게. 두 개를 퉁치자라는 개념. 아시겠죠? 앞단에서 납부전 가산세 할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충당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충당이라고 하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니라고 하는 건데 일단 충당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려줄 것과 낼 것들을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환급 채무와 납세자의 조세 채무를 지금부터 상계한다, 퉁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충당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때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충당이 있어요. 해주세요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세무서장이 충당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그냥 묻지 않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직권으로 묻지 않고 하는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만? 체납세금에 대해서. 될까요? 조심하실 건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것도 가능하니? 물론이죠. 어쨌건 다른 세무서 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받을 게 있다면 이게 꼭 동작구청 소관에서의 법인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른 세무서에서 지금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요까지도 같이 충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거고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 중에서 늦은 대로 소급해서 대등액에 관해서 소멸한 것을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뒤에가 사례로 정리할게요. 일단 요 규정이 있구나 정도 보시고 뒤에가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이 있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납세금은 직권으로 일단 바로 충당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동의에 의해서. 그러면 나머지라고 하는 건 이제 미납세금이 되겠죠. 이제 갑니다. 미납한 그러한 국세다라고 해서 미납국세는 제가 말로 미납국세라고 한 거지만 미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이거나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만 해놓고 아직 지금 미납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고지서를 지금 보냈는데 지역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 단계일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는 세법상 철저하게 미납과 체납을 가릅니다. 체납 이후 단계는 직권 없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바로 충당. 그런데 체납 이전 단계인 미납 단계라면 동의를 얻어서 충당.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충당을 시키는 거고요. 납세자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요것도 보실게요.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는 이때 동의를 얻어서 충당하는 거지만 봐요.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뭐래?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나중에 들어가면 이때 뼈다귀만 남을 상황인 거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동의 없이 바로 충당할 수가 있겠다. 되죠? 항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요. 더 이상 납세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납세자는 개털이야. 이제 누가 더 빨리 가서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내가 굳이 지금 독사들이 이리떼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상태에다가 갖다 던져줄 필요는 없는 거죠. 환급금이야 얘다 던져줄 필요 없이 야 이건 내 채권이라도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직권으로 바로 충당한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직권으로 충당하는 건 두 가지네. 돼요?
첫 번째, 체납세금 충당하고 납부기한 징수사에 해당하는 것들 직권 충당하고 되죠. 그래서 두 가지는 직권으로 충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납세자 청구에 따른 충당이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미납국세, 그러니까 납부고지의 납부하는 국세와 그 다음에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납세자의 청구는 마찬가지로 충당된 세액에 청구한 날에 이때 청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납부한 걸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납부한 날까지만 납부지원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과가 안 될 거니까 야, 정확하게 며칠인데 어차피 일자 계산해야 돼요. 만분의 2.1을 계산하려면 그래서 그날이 며칠인데 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충당을 지금부터 청구를 한 날에 청구한 날 자체가 충당한 납부한 것으로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이제 미납과 체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납부고지 한방 그러면 이때 납부고지상의 지정납부 기한까지는 미납 단계, 그 이후 단계를 뭘로 본다? 체납 단계. 자 그래서 독촉 납부기한 그리고 나면 안매청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앞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체납된 국세를 지금부터 충당한다라고 할 때 이때 자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 환급금 발생일 중에 늦은 날로 대등액이 소멸된다라고 했던 거,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법정 납부기한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정 납부기한. 그래서 이제 법정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고지 받고 지정 납부기한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부터 이렇게 국세 환급금 발생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볼게요. 자 지정 납부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무슨 단계야? 체납 단계야. 체납 단계라면 이때는 직권으로 바로 충당 결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환급금이 발생돼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가는 중에 내가 뭘 결정한 거다? 직권으로 충당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국세 환급금은 충당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언제 충당됐다라고 볼 거냐라고 할 때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 환급금 발생일 중에 늦은 때로 소급해서 지금부터 납부한 걸로 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이때 결정했다고 이때 납부한 것으로 봐버리면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얘를 갖다가 미리 압류를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결국은 이 둘 중에 늦은 날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까지는 원래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고 갑자기 돌려줄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퉁치자가 돼야 되는 거라서 둘 중에 지금 늦은 대로 소급할 수밖에 없는 건 독사들이 침발할까 봐 법상으로 소급해서 납부한 것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미 발생과 동시에 납부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채권 자체는 줄 거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3자들이 두리번 보고 있다가 여기다 확 갖다 압류 걸어버리면 결국 과세관청은 또 세금에 충당하려고 그랬더니 충당이 나중에 결정돼서 확 독사들이 가져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둘 중에 늦은 때로 소급해서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볼게요. 환급금이 먼저 발생했어요. 그럼 돌려줘야 돼. 법정 납부기한이 지났고 그리고 지정 납부기한이 지나면서 이렇게 충당 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이번에 뭐가 돼요? 늦은 대로 대등액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지금 충당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때 납부된 것으로 봐버리면 독사들이 달려들어서 얘를 갖다가 압류 확 걸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뒤에 법정 납부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봤더니 지정 납부기한까지도 계속 안 됐다면 계속 체납 상태였을 거거든요. 체납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 충당이 가능한데 그럼 언제부터 죽었다고 볼 거냐라고 할 때 최대한 지금 얘와 얘 중에 늦은 날이지만 소급해서 없애버려야겠지. 그래야 독사들이 얘를 가로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갑니다. 누구하고 누구 중에 국세 환급금 발생일과 법정 납부 기한 중에 이런 거죠. 얘는요 돌려줄 금액이 생겼는데 아직 낼 일은 없었던 거야. 근데 내일 채권이 생겼어. 그럼 퉁쳐야지. 얘기입니다. 얘는요 낼 건이 있었는데 돌려줄 게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돌려줄 게 생긴 거예요. 그럼 퉁쳐야지. 되죠? 낼 것과 돌려줄 거. 이게 지금 둘 중에 뭐라도 늦게 온 날 기준으로는 두 개를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환급금에 관련해서 충당할 때 동의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납부기한 전 징수. 그러면 봐요. 납부기한 전 징수도 단축된 납부기한을 고지서로 보내서 그 기한이 딱 지나자마자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될까요? 다시요. 지금
나쁘게 하는 징수라면 독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독조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쁘고지 보내고 나서 단축된 나쁘기한 보내고 나서 독촉 생략하고 바로 압류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차피 채권자는 개털이야. 내가 지금 외부의 독사들하고 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동의 없이 직권 충당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이라면 얘는 원칙적인 거야.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겠고, 자, 이번에는 체납이에요. 체납은 동의가 필요하다, 직권이다. 직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의 없이 충당이 가능한 건 두 가지 사유다라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합니다. 당연히 시험에서 두 가지를 자주 묻겠지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런가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러한 충당이다라고 해서 얘도 이제 오답 지문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원천징수는요.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납부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럼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장에다 꽂아야 되는데 헷가닥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꽂으면 되는데 사장님이 미쳤나 봐. 1억 꽂아버린 거야. 9천만 원 돌려받아야 돼. 뭐 이런 내용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충당은 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그 충당이나 조정 명세서에 기재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소의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할 텐데 이때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 지금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안에 원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환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세목, 즉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에 충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그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충당이나 조정 명세를 기재해서 나 이거 충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신고한 경우에만 일단 기본적으로 충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다만 예외적으로요. 봐요. 원칙은 충당하고 남은 거 돌려줘야 맞지. 근데 이때 납세자가 됐고 그냥 돌려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왜? 지금 원천징수 의무자의 충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 전제가 체납세금은 아닌 거죠. 그러면 원래 그냥 과세관청이 봤을 때 아니 사장님 근데 어차피 매달 내시잖아요 지금.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 원천징수 내셔야 되니까 이번 달에 지금 내가 돌려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다음 달 10일이면 또 내셔야 되는데 받고 다시 또 내시겠어요? 그냥 하시지? 시끄럽고 내 맘이야. 그냥 돌려줘. 라고 하면 이땐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즉시 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충당하고 환급한다면 X예요. 아시겠죠? 달라면 줘야지. 알아서 하겠지 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원천징수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대. 그럼 돌려줘야지. 앞으로 원천징수 납부할 게 앞으로 사업 안 해요. 다 이제 앞으로 할 일 없는데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정하고 헷가닥해서 1,000만 원 내야 될 거를 공 하나 더 붙여서 1억 냈기 때문에 9천 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다음 달에도 어차피 내셔야 되는데 쭉 충당하시죠? 저 사업 안 하는데요 이제. 돌려주세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달라고 하면 즉시 줘야 되는 거고 오답 지문이 뭐가 나올 거냐면 충당하고 환급한다가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국세환급금을 지금부터 충당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에다 충당할 거냐면 당연히 체납세금부터 끝내야겠죠.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납세자가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라면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 갑니다. 충당할 국세 환급금이 2건 이상이라면 이런 거예요. 국세 환급금은요. 납세자가 돌려받아 가야 돼. 납세자가 돌려받아 가야 될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항상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본 몇 년? 5년이에요. 얘는 딱 5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납세자도 긴장해야 돼요. 5년간 안 돌려받았잖아요. 못 가져가요. 이거 되죠? 그러니 이제 환급금이 딱 생기는 순간 이 채권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럼 이제 숨만 쉬어도 제각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를 충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내야 될 세금하고 퉁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부터 퉁칠게라고 할 때는 납세자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게끔 그러면 소멸 지금 똑같이 퉁쳐야 될 그런 환급금의 채권이 2개가 있다라고 할 때 뭐부터 퉁쳐야 맞아? 소멸시효가 짧게 남은 거. 될까요? 짧게 남은 거 없애고 그리고 나서 소멸시효가 긴 게 남은 거는 조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2건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한 것부터 충당이 돼야겠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도래한 거가 오답이 되겠죠. 이거는 세법이 양아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지급합니다. 자,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30일이에요. 환급금 중에 충당하고 이제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환급은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지급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계좌이체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너 돌려받을 거 있거든 이라고 통지가 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홈택스 들어가서 내 계좌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로 이체돼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최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99%가 이 방식으로 가죠. 설마 니 와서 가져가겠어요? 라고 할까요? 쉽지 않아요. 이 방식인데 자, 이때는 저는 금융거래 안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 세상은 독특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전 금융거래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요. 내가 예를 들면 파사놓은 거야. 뭐 생기면 다 빚쟁이들 뜯어가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차라리 가서 은행 계좌 개설 안 하고 그냥 받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은행에 전부 다 압류 걸려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국제환급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럼 그 통지서 받은 자가 그 통지서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겠고, 자, 그런가 하면 소액 잔여금의 충당이다라고 하는 건 개정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납세자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국세를 지금부터 납부해야 되는 의무들이 순환돼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가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 하다못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뭘 내야 될 세금이 기간과세로 국세로 계속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세금을 뭔가가 계속 리뉴얼되면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려받아가세요라고 했는데, 자, 20만 원 이하면서 결정하고 나서 1년 이내 환급이 안 되면요. 원래는 동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체납이 아닌 상황에서는 동의를 통해서 앞으로 생긴 국세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금액 작고 1년 이내 안 받아가면 이때는 동의가 있는 걸로 보고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간주 규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게. 과거에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굳이 10만 원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20만 원도 올린 거예요. 20만 원 이하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환 청구다라고 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돌려줬어요. 근데 세법이 갖다 돌려줄 게 아니었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징수합니다. 그럼 징수할 거면 뭘 따라가냐면 국징법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국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임의적 징수 절차, 강제적 징수 절차. 그래서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그리고 안매청 들어갈 거거든요. 그 로직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줄 일이 아니었네. 다시 돌려달라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징수 절차 예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징수법에 고지, 독촉, 강제 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겠죠? 맞고요. 자, 요렇게 내용들 보시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소멸시효. 자, 볼게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언제 등장했던 거냐면 국기법에서 과세관청이 지금부터 세금을 언제부터 징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뜯으러 다닐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지금부터 뜯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5억 미만이라면 5년, 5억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10년이라고 해서 이때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거는 과세관청아 너 긴장해. 5년 안에 빨리 받아와야 돼. 라고 했던 건데 지금부터 환급금이라고 하는 건 납세자가 받을 채권이에요. 그러면 납세자 너 돈 받아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얘가 꾸물꾸물랑 안 받아가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봐 이런 거죠. 얘가 지금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 버리면 계속해서 환급 가산금이 부과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 몇 년 안에 받아가야 되는 거냐면 얘는 딱 정해놨어요. 5년이에요. 아시겠죠? 5년 안에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에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확정에서부터 5년 다 오답이에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건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언제부터 들러붙니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즉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나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 경정 결정이나 부과 취소 시점부터 보실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이자가 언제부터 들러붙느냐. 되죠? 그래서 그 날짜부터 5년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은행에다 넣어봤자
보통 예금에 넣으면 2% 주나? 1%, 2%밖에 안 주는데 국제환급 가산금은 그래도 3.4%씩이나 주더라. 나 그냥 차라리 갖다 넣고 버틸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야, 그건 좀 곤란하고 5년 넘으면 줄 수 없겠다라고 지금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갑니다. 국세 환급금. 환급금은 이제 돌려받을 금액인 거고 다시 한번 환급 가산금은 거기에 들러붙는 이자인 거고 그러면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가산금도 같이 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이 다 때려 죽죠. 그래서 이때 앞으로 소급 적용해서 모든 채권들이 다 같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얘도 환급금 자체가 소멸되면 환급 가산금도 같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고 우리 항상 소멸시효는 어디서 갖고 온 개념이죠? 민법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기법,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뭘 따른다? 민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하는 건 야, 소멸시효 다시 시작해. 리셋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갑니다. 만약에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 청구에 이러한 소송 등의 행정 소송을 지금부터 청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자, 이러한 경우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 하나인 청구를 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고 하는 건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5년 안에 받아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내가 지금 이러한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과세 처분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내지는 요 무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면 이 자체로는 일단 5년 안에 받아가야 돼라는 째각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 소송한 것만으로도 중단이 되는 것이고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 조심하실게요. 요거 이제 오답으로 나와요. 자, 이제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도와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럼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했다 해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될 거냐? 이건 납세자를 도와준 거예요. 이 경우라면 이때 지금 납세자가 5년 안에 받아가야 돼요라는 그러한 기간이 다시 중단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납세자가 혹시나 못 받아갈까 봐 납세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갑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급금에 해당하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빨리 받아가라고 내가 도와준 거야. 근데 납세자가 지금 너 청구했다? 나 다시 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물납과입니다. 자, 우리 원래 지금부터 국세는 원칙적으로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경우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이 되죠. 자, 그럼 일단 자, 재산을 물납 재산으로 지금부터 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상속세는 물납으로 내요. 그럼 돌려받을 때는 뭘로 돌려받을까? 당연히 물납 재산을 환급받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면 상속세를 건물로 냈어. 근데 만약에 상속세가 부가처분이 취소가 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다시 벌떡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건물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재산은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관할세무서가 그 재산을 팔아버렸대.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는 금전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 돌려받을 때 이자를 원칙적으로는 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가산금을 처받을 수 있는데 물납재산도 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납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금전으로 납부한 경우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납재산은 이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부가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간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 되죠? 기본적으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게 원칙이고 대신 여기서 오답이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자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볼게요. 금전환급. 내가 당연히 건물로 돌려주고 싶어. 아, 근데 나 팔아버렸는데 될까요?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줄게요. 첫 번째, 자, 팔아버렸어요. 안 되는 거고. 판 경우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있대.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 용도로 쓰고 있거나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될까요? 다시 한번. 팔아버렸어. 쪼갤 수가 없는데? 내 건물이면 쪼갤 수가 없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되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부터는 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물납재산을 지금부터 환급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물납재산을 지금부터 돌려줄 때 상속세의 경우는 물론
이제 상속세의 경우 뭘로 받았니라고 했더니 유가증권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나 이런 걸로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돌려준다라고 할 때 일부를 다 돌려주면 그냥 다 줘버리면 되겠지만 일부를 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부터 돌려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일단 원칙. 납세자가 신청하면 신청에 따르면 돼요. 여기까지 클리어? 납세자가 신청하면 신청에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럼 납세자가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럼 결론은 관할세무서장 맘이네. 그지만 관할세무서장 네 꼴리는 데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갈게요. 물납재산을 지금부터 받아들일 때는 상속세법에 그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상속세법상에서 물납재산을 지금부터 받아들일 때는 돈 되기 쉬운 것부터 받아들여요. 될까요? 그래서 물납재산의 허가 순서가 존재합니다. 돈 되기 쉬운 것부터 받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돌려줄 때는요. 돈 되기 쉬운 거는 최대한 아껴두고 돈 안 되는 것부터 돌려줘요. 무슨 세법이 이렇게 양아치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신청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네가 신청 안 하면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하되 관할세무서장이 아주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상적 물납 신청 자체는 돈 되기 쉬운 쪽으로 받았어. 근데 돌려줄 때는 돈 안 되는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자, 허가 순서의 역순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다시 한번 이때 물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건 돈 되기 쉬운 쪽으로 허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역순이라면 돈이 안 되는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세법이 이렇게 양아치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보고 신청하라고 했던 거예요. 신청이 없으니까 원래 관할세무서장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주구장창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물납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 당연히 오답이 뭘까요? 물납 허가 순서가 오답이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건 상속세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까지 묻진 않아요. 여기까지 묻지 않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요거 허가 순서의 역순이다라고 하는 거, 얘가 돈 되기 제일 쉬운 거지. 국공채 아무 데나 돈 될 수 있어요. 국공채 당하는 거 가장 확실한 안전적인 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때 거래소에 상장돼서 바로 팔 수 있는 유가증권, 삼성전자 주식이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겠고,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그 증권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없다 하더라도 충당했을 때 비상장 주식, 이제 없으면은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비상장이 낫거든요. 이런 순서예요. 돌려줄 때는 제일 돈 안 되는 것부터 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이 순서가 나오진 않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순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가볼게요. 만약에 이제 물납재산을 앞으로 내가 유지 관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건물 관리해야 돼요. 그럼 건물은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수선 유지 차원이다. 수익적 지출.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얘는 결국은 국가 거가 될 거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해서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국가 부담으로 합니다. 자, 근데 지금도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냥 팔라고 봤더니 10층짜리 건물인데 냉난방 설치가 안 돼 있어. 죽음이에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에어컨 시설, 냉난방 설비 다 달아가지고 건물을 파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겠죠. 어차피 냉난방 설비 신청 여기다가 넣어봤자 뭐 5천만 원 정도면 넣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넣으면 건물 가치가 2, 3억 원 더 높을 것 같아.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5천만 원 정도 자본적 지출로 지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돌려줘야 돼. 그럼 납세자한테 이거 저희가 냉장고 설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가치가 2, 3억 더 오르신 것 같아요. 자, 5천원 네가 내세요. 라고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들은 납세자 부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과실의 기속이다라고 했을 때 과실은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이 있어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와 임대료고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과수원에 해당하는 것들, 진짜로 사과배 등등에 따른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두는 국가기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시당초 모든 그 자산을 압류가 아니죠. 모든 자산을 지금 물납으로 낸 거예요. 그럼 원래 국가 거였던 거야. 근데 지금 돌려줘야 돼. 그럼 국가 거였을 때는 거기서 나온 과실도 국가 거가 되는 거고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생기면 그 이후부터가 납세자 거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안에서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국가의 귀속으로 간다. 헷갈려면 안 돼요.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 그럼 그 경우 다시 상속이 취소가 되니까 과실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될까요? 이렇게 물납으로 수납되고 나면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에 해당하는 것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국가의 귀속으로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제 국세 환급 가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산금? 기분이 좀 쎄해. 뭔가 나쁜 것 같잖아. 이자예요.
나한테 좋은 거야. 돌려받을 때 이자 붙여줄게라는 겁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은 이자를 붙여줄게라고 하는 거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공부할 때 좀 세야 하더라고. 가산금 뭘 더 내라는 건가? 아니고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자 붙여 돌려줄게라고 하는 것이고, 자, 국세 환급금에 들러붙는 법정 이자고요. 자,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세에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국고에 민폐를 끼치면 가산세를 때려 맞는 것처럼 내가 안 들어가도 될 금액이 국고에 들어갔으면 나도 이자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나한테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가산세에 상응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때 환급금에 이자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 고려해서 매번 고시합니다.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국세 환급금 기산일, 그러니까 가산금의 기산일, 이자 언제부터 돌려분이라고 하는 시작점이죠. 그 날짜부터 지급 결정한 날까지 혹은 충당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 지급한 거하고 다름없죠. 다른 세금이랑 충당하기로 했으면 지급한 거하고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붙여줍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다만 이런 경우라면 이자 안 붙일 거야, 이자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갈게요. 자, 이런 경우라면 갑니다.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국세 환급 충당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실게요. 원래는 내가 지금부터 억울해라고 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정청구. 나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안날로부터 3개월. 그런가 하면 그러고 나서도 억울해라고 하면 나 뭘로 들어갈 수 있죠? 불복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통지받고 나서 90일 안에 내가 불복 청구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세법은 너에게 권리 고제 절차로 칼같이 기간들을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경정 청구로는 일단 내가 안날로부터 3개월인 거고, 그리고 나서 불복 청구는 이때 90일 안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끔 칼같이 기간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네가 그 기간을 만약에 넘겨버렸어. 아, 그럼 못하지 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내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이야. 이거 너무 명명백백한데 내가 세법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야. 아, 그럼 나 구제 못 받는 거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 좀 그러네. 알았어, 내가 구제 줄게. 그게 뭐냐면 고충민원 처리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를 왜 그럼 날짜를 다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봐도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될 금액이라면 이거를 세법이 쌩까 가지고 시끄러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거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돌려는 줄게 라고 해서 이 경우 고충 민원 처리를 통해서 원래는 안 되는 걸 구제해 준 거야. 겁나 고맙지? 이자는 없어. 느낌 아시겠죠? 겁나 고맙지 않냐? 고마워. 이자는 없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이자 따위는 뭘. 그래봤자 3.4%인 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갑니다.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원래는 자, 경정 등의 청구, 그래서 안날로부터 3개월 내지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라든지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이라면 전부 다 조세 쟁송에 해당하는 불복 청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청구들을 내가 기간 안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지금부터 고충민원 처리를 지금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는 국세와 관련해서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불복 행정소송의 청구 기한 또는 제소 기한까지 청구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줄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깔끔하게 또 그림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그림 갖다 그대로 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고충 민원 처리를 도입하기 전에는요, 지금처럼 불복 청구를 신청 안 하면 구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끝나버려도 구제가 불가능했어. 근데 이제 고충민원 처리를 도입하고 나면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복 청구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고충민원 처리로 이렇게 구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관으로 이해가 되게 잘 해놨네. 어차피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지나면 이때는 불가능한 건 맞아. 근데 적어도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살아있다면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한 사정이면 좀 건져주는 게 맞겠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고충민원 신청이다라고 한다. 국세청에 깔끔하게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놨길래 제가 갖다 그대로 쓴 것이고, 자, 그러니 너무 고맙지 않냐? 아, 그래, 이자는 없어. 얘기해요.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서 충당한 경우는 없는 것이고, 마지막 아까 상속세 물납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상속세의 경우는 물납 받았을 때 물납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자는 없어라고 했던 것이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게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해 볼게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받을 돈 생겼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받을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받을 돈에 대해서 이자가 들러붙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될까요? 그러니까 국세환급금의 발생일과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 틀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요. 받을 돈이 생겼어. 그럼 이자는 다음 날부터 붙어요. 발생일의 다음 날. 돼요? 발생일의 다음 날. 얘가 기본 틀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그 왁구가 같진 않아요. 완벽하게 같지 않아서 어디가 같지 않은지는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 틀은 이게 보시면 돼요. 국세환급금의 발생일이 지금부터 각각의 케이스별로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국세환급금의 발생일이야. 자, 근데 이자 언제부터 들러보니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은 발생일의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음 날만 들러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특수하게 뒤에 가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뭐 한다? 뭐요?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그럼 뭐예요? 이자 들러붙는 날. 이자가 언제부터 들러붙니? 그러면 환급금의 발생일의 다음 날이 돼야 돼요. 환급금 발생일의 다음 날이야. 그래서 갈게요. 다음 구문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이니까 일단 그 기본 틀은요. 그 기준일이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국세환급금 발생일이에요. 클리어? 국세환급금 발생일의 다음 날 이자가 기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차고 납부, 이중 납부. 차고로 깜빡하고 이렇게 납부했어. 이중. 내가 미쳤나 봐. 냈는데 또 냈어.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정신없는 사람은 제가 강의할 때만 정신 또릿또릿하고요. 나가는 순간 붕어 IQ가 됩니다. 그럼 나가는 순간 내가 세금 냈는데 오늘 냈는데 새까맣게 잊어먹고 내일 또 세금 안 낸 것 같은데 또 내요. 한 번 그런 적 있어. 붕어 IQ, 붕어 IQ. 자, 그래서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에 그 납부에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발생한 그런 형태의 국세환급금이라면 어쨌건 이런 형태로 내가 지금부터 돌려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는요. 납부일에 이 기준일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국세환급금 발생이래요. 그러니까 납부하는 순간 환급금이 생긴 거예요. 납부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 납부하는 순간 환급금 발생된 거야. 그날 발생한 거야. 이자는 언제부터 들러붙어요? 납부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납부일의 다음 날 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겁니다.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맞아 갈게요. 이번에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거. 우리가 분납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2회 이상 분할 납부됐다면 그때는 마지막 납부일에 환급금이 생기는 것이고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다음 날부터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볼게요. 이럴 수 있죠. 내가 200을 냈어요. 그 분납으로 100 냈어. 근데 내가 돌려받을 건 120이래.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낸 거라고 볼까요? 뒤에서부터 낸 거라고 볼까요? 100을 냈어. 기간 텀이 있잖아요. 왜 기간이 왜 중요해? 아, 지금 내가 이자 들러붙이려면 그 이자 기간의 기산일 기간이 30일이냐 40일이냐 따라서 들러붙는 이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을 텀 두고 냈다면 그중에서 120을 돌려받아야 돼. 그럼 나는 앞에 거부터 냈다고 봐야 돼? 뒤에 거부터 냈다고 봐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갈게요. 네,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서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뭔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가볼게요. 네, 갑니다. 5월 30일 소득세인데요. 소득세 신고 100의 경우에 2개월 분납합니다. 소득세는 2개월까지 분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납부가 내가 앞단에서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납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7월 31일까지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는데 뒷단에서 50. 총 100을 납부했습니다. if 환급세액이 80이에요. 그러면 나는 일단 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가가 설마 아니 얘부터 지금 환급한 걸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날짜를 지금부터 이자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부터 뒤로부터 갈게요.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것부터 50만큼 환급금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이 환급금은 이때 발생한 거고 돼요? 환급금 이때 발생한 거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거니까 실제로 돌려받는 날 있다면 이때 이렇게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고 50까지는 됐고 나머지 앞단에 해당하는 거 이제 나머지 얼마 30만 이렇게 환급하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이 예를 들면 내가 환급세액이 30이야. 그럼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 50 범위 안에 있는 거네. 그럼 여기서부터 하고 끝나면 되지. 근데 그게 초과됐어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가는 거예요.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해서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될까요? 이 개념이다. 됐죠? 자,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납부일 기준으로 가는 건데 금액이 지금 두 개로 분할되어 있으면 그때는 뒤에서부터 소급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기급갑니다. 세법에 따른 중간해납이나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부세액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법정 신고 기한의 만료일. 봐요. 원천징수 납부액 언제까지 되면 돼? 다음 달 10일. 됐죠? 그때 됐어요. 냈는데 그때 되지 말았어야 되네. 좀 돌려받아야 돼. 그럼 그때가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 들러붙었습니다. 아시겠죠? 독사 같은 거야. 아니 가산세도 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붙이잖아. 그럼 나도 돌려줄 때 납부기한 지나면 나도 이자 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갑니다. 이번에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됐다라고 했을 때 적법하게 납부는 됐는데요. 갑자기 세법이 국세를 감면한대. 돌려준대요. 땡큐시볼. 이때 조심하실 건 감면 결정일. 될까요? 감면을 언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감면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하고 그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들러붙는 겁니다. 다음 날이에요. 적법하게 납부되고 나서 세법이 개정돼서 환급되는 경우라면 갑니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될까요? 그래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되는데 법률의 개정일이 아웃이에요. 우리가 법률을 개정했다고 그날부터 바로 적용해 아니면 시행일을 두고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 시행일부터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개정할게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공표한 다음에 근데 얘는 언제부터 시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시행일자부터가 효력이 있는 거라서 그 시행일에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쉽게 말하면 환급금의 발생일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어보면 개정된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다시 한번 기산일 물으면 다음 날 이게 들러붙어야 돼. 그래서 가요. 이렇게 뭐래요?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 이날의 다음 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이거 정리 안 하면 겁나 헷갈려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다만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와서 실력이 되었다. 그래서 뭘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이라는 게 있고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말할 줄 모르면요. 겁나 헷갈려져요. 그래서 일단 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부를 수 있어야 개념들이 정립이 되거든요. 입으로 달달달. 환급금의 발생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그러면 발생일의 다음 날. 되죠? 이놈 새끼들이 왁구가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 자, 얘는 왁구가 맞아요. 발생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구나. 왁구가 맞는데 지금부터 안 맞아요. 안 맞아. 지금부터 볼게요. 갑니다. 안 맞는 것들. 법서부, 개소세, 주세, 그리고 조특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환급신고, 결정, 경정으로 인해서 환급받는 경우라면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한 거래. 끊어. 신고한 거야. 그러거나 결정, 경정으로 인해서 환급하는 경우래. 그러면은 신고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그런가 하면 결정 경정은 때려 맞은 건데 그렇게 때려 맞은 게 과세관청이 돌려주겠다는 때림을 한 거야. 땡큐긴 해. 근데 어쨌건 얘는 신고했거나 때려 맞았거나 이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갑니다. 얘는요. 신고한 날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겁나 이상한 규정이야.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거 돼요?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뒤에 가서 뭐가 안 맞냐면 환급금의 발생일은요. 신고한 날이에요. 클리어? 환급금의 발생일은 뒤가 정리할 겁니다. 신고한 날이야. 근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요. 법이 이상하게 들어갔어.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들어가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거부하고 싶고 튕겨나가고 싶고 네 마음 이해해. 근데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는 왁구가 다 똑같아. 환급금 발생일의 다음 날. 원래는 근데 얘만 환급금 발생일은 신고한 날. 근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돼요. 구조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신고한 거고요. 신고한 거고 만약에 환급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환급 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 뭐 이런 개떡 같은 그래 맞아요. 개떡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얘까지 묻지는 않지만 많이들 카페에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세법에서 환급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환급 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들러붙어요. 아시겠죠? 다만 아까 지금 때려 맞았어요. 때려 맞았다면 마찬가지로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되죠?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둘 다의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되죠? 얘가 특이사항입니다. 자, 요게 다르구나라고 보시겠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환급금의 발생일. 아까 있잖아요. 아까 있어. 볼게요. 아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단은 다 똑같습니다. 이날 발생하고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다음날. 되죠?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그런데 지금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똑같고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갈게요. 여기서 차이가 있다 그랬지. 가요. 법소부 등등에 따라서 신고했어. 아니면 지금 결정 경종으로 때려 맞았어. 라고 하는 순간 신고일. 신고일날 발생하고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고. 되죠? 내 잘못은 아니다. 나는 최대한 지금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까지는 묻지 않는다.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정일. 될까요? 근데 결정하는 경우라면 아까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할까요? 오케이. 그런가 하면 선생님 5번하고요. 6번에 해당하는 건 얘는 지금 아까 저 왔고요. 없었던 거예요. 볼게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의 납부할세액을 경정 청구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돌리도라고 해서 환급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의 만료일. 이때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고 조특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에 지금부터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는 또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규정에는 또 없어요. 왁구가 안 맞아. 그래서 결국은 환급금 발생일만 물어볼 때는 얘만 나올 것이고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물어볼 때는 얘는 안 나옵니다. 아예 묻지 않을 거예요. 없으니까. 아시겠죠? 앞단에 해당하는 차이들만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7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문제풀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기에 말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체크하시고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국기법령상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국세 환급금을 지금부터 충당할 경우 이때 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납세자가 납부 고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지금부터 신청했어요. 그러면 납부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세를 충당해 주세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시끄럽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돌려받지 않고 충당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납세자도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 적어도 지금 납세자가 내야 될 여러 세금이 있는데 나는 그냥 부가가세부터 충당해 주세요 라고 지금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럼 따라줘야지 그걸 뭉개서 무시하고 시끄럽고 내가 원하는 세액부터 갈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납세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신청한 경우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한다. 아웃이에요. 될까요? 납세자가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 세액을 받아줘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동의 없이 직권으로 충당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납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걸로 납부 고지한 국세인데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충당해 주세요라고 뜻을 펼쳤다면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충당을 해달라는 건데 시끄럽고요. 법인세가 지금 체납이니까 그거부터 할래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돌려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납세자의 뜻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심합니다. 그래서 납부 고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이 돼야 합니다. 아웃이 돼야겠고 두 번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오종아 헷갈려서 1000만 원 내버린 거예요. 그럼 900 돌려받아야 돼.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다. 환급금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어. 그럼 즉시 돌려줘야죠. 선생님 어차피 다음 달 10일에 또 내실 건데 굳이 받아가실래요? 네 주세요. 그럼 줘야 돼요. 즉시 줘야 됩니다. 즉시 환급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해서 중단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요. 야 납세자 너 긴장해. 5년 안에 받아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할 세무서장이 도와주는 거야. 납세자님 빨리 받아가셔야 돼요. 지금 받아가실 돈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라고 지금 도와줬어. 그렇다라고 해서 납세자가 너 나한테 이거 알려줬으니까 나 다시 샌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 요구가 있다면 일단 갈게요. 국세 환급금도 채권입니다. 이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딴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통지서 발송되기 전에 알려주면 돼요. 그래야 지금 이거 누가 받아가는지 권리관계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갑니다. 그때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 일단 충당을 할 것이고 권리 양도 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만약에 낼 세금이 있다면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부과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물납재산.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가산금은 없어요.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주 나오는 규정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죠. 넘어가서 자 0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국세 환급 및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갑니다.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그 부가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자 일단 물납은 물납으로 환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해야 되며 자, 이자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기로 했어요. 환급 가산금 지급하지 않아야겠죠. 아웃. 두 번째 갑니다. 국세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는 건 끊고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충당한다라고 할 때는 직권과 동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체납세금은 직권입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이라면 납세자의 충당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때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X예요. 이 경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자, 국세 환급금 중에서 충당 후 남은 금액이라면 간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금부터 돌려줄 겁니다. 언제까지니라고 하게 되면 환급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지급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돼요. 맞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간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뭐래요? 수익적 지출 누구 비용이죠? 수익적 지출은 과세관청.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 오케이. 수익적 지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과세관청이 부담이 되겠죠. 자, 체납한 국세 및 강제 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을 간다. 납부 고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라면 그런데도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해? 아니요. 납세자 동의를 따라줘야 됩니다. 납세자의 그러한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다가 우선 충당해야겠죠. 납세자의 의지를 받아준다. 아니 뭐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겠다는 건데 받아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돼야겠다. 이렇게. 24년도 CPA 문제예요. 조심해서 잘 보시고 자 이제 03번 문제 갑니다. 자 국기법상 국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하고 그 부가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자 지금도 돌려줄게요. 물납재산의 환급은 원칙이 뭐가 돼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납으로 환급한다? 그렇죠. 두 번째, 물납재산의 환급에 있어서 국가가 물납재산을 간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뭐래요? 수익적 지출 누가 부담하죠? 국가. 다만 물납재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누구 부담이죠? 냉난방 설치 넣어서 지금 건물 가치 2억 올랐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납세자의 부담. 그렇죠. 자,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간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물 얼마? 5년 해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국세 환급금의 충당에 있어서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 다만 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는 거는 빼고 왜? 납부기한 전 징수라면 이 경우는 직권 충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납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 및 자진 납부하는 국세 우리는 얘를 미납국세다라고 표현했고 미납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충당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 동의. 자, 충당하는 경우라면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하나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간다.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그런 납세자라면 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경우라면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간다.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세 환급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서 발부하기 전에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언제다라고 하면 안 되고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겠다가 돼야 되니까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겠죠. 자,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라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갑니다. 이번에 명의대여자. 우리 명의대여자라면 항상 우리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됩니다. 실질 귀속자 찾아내야겠죠. 갑니다. 명의자에 대해서 과세를 취소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모두가 다 실질 귀속자가 돼야 돼요.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 대신에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명의대여자 거 취소하는 순간 다 뒤에가 실질 귀속자가 돼야 돼. 이 안에 하나라도 명의대여자가 쳐들어오는 순간 오답이 돼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적법하게 납부되고 나서 법률이 개정됐어요. 긴장하자. 국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가산금의 기산이면 다음날 들어가야 돼요. 국세환급 발생일에 다음날이 될 거야. 그럼 일단 법률이 개정돼서 발생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긴장할 건 뭐?
시행일 되죠? 시행일의 다음 날. 그렇죠? 맞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자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국세 환급금 발생일이고요. 이때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그날의 다음 날. 될까요? 오케이. 자, 디귿 갑니다.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에 해당하는 안내 통지로 인해서 중단하지 않는다. 되죠? 선생님 돌려받아 가실 세금 있어요. 빨리 돌려가세요. 라고 했더니 납세자가 배시시 웃으면서 너 나한테 이거 안내해줬다. 나 다시 셀 거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에도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충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X 되죠. 있는 겁니다. X.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넘어가서 5번 갑니다. 자,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환급금은 지금 돌려받을 본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산금은 거기에 들러붙는 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네, 세무서장이 국세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괜히 돌려줬네. 그럼 지금부터 징수해야 돼요. 그럼 뭘 따라가면 돼요? 국징법 따라가면 됩니다. 했을 때 국징법의 고지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납부고지 한 방, 독촉 한 방, 안내, 안매총 이렇게 갈 겁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자 세무서장이 국세 환급금의 결정한 금액을 간다.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에 충당한 경우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 환급금의 발생일 중에 간다. 이른 때 늦은 때. 늦은 때 아시겠죠? 늦은 때로 대등에 관해서 소멸한 것을 본다. 복잡한 지문인데 제가 경우 2, 1, 2 해가지고 케이스 1, 2 해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고 나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부과를 취소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자 봐요.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환급금에 해당하는 권리는 간다. 납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부터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 돼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라고 했을 때 그때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거는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럼 내가 어차피 은행에다가 이 돈 받아갖고 넣어봤자 2%밖에 안 나올 텐데 얘네가 지금 국세 환급 가산금의 국세 환급 가산금은 그래도 기재부령이 정해서 지금 3.4%니까 최대한 늦게 받아야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이다라고 했을 때 그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부과일 전부의 일부를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물납의 환급은 물납이 원칙이야. 근데 이자는 없어. 되죠? 그래서 국세 환급 가산금을 가산해서 환급 오케이. 그래서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어요. 얘도 하나의 채권입니다.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아웃. 그래서 옳은 거 정답 1번이 돼야겠다. 넘어가서 6번 갑니다. 자, 과세와 환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갑니다. 첫 번째, 자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 자라면 간다. 기한 후 과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국가는 고리대 사업을 하는 거지. 숨만 쉬어도 만분의 2.2, 연간 8%.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는 없어요. 되죠? 납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없는 거야. 납부는 하긴 해야지.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X가 돼야 되겠다. 될까요? 따로 규정이 없어요. 자, 2번을 보시면 그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는 했는데요. 과표 신고서에 기재된 과표 및 세액이 간다.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될 과표와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즉 과소 신고했어요. 남부하면 되죠? 수정 신고하면 돼요. 자, 우리 수정 신고 언제까지 하죠? 결정 경정으로 때려맞기 전까지 즉 세무조사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려맞기 전까지 국세부가 제척기간 내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 그러니까 시간 숫자가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자, 법정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 아웃이에요. 수정신고는 결정 경정으로 때려맞기 전까지 국세부가 제척기간 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웃. 네, 세 번째 갑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소득세 100의 가산세 시입은 소득세 11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 아니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라면 간다.
물납으로 환급 받아요. 근데 이자는 없는 거지. 환급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자는 없어요. 마지막 국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몇 년? 5년간 되죠. 우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5억 미만이라면 5년이고 5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은 닥치고 5년이에요. 하나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10년 아니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옳은 거 정답 4번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7번 갑니다. 국세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첫 번째, 국세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 간다. 체납. 체납은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갑니다.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을 해야 되지만 대신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동의했다면 그때는 자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동의한 게 아니라 납부 고지서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럼 납부 고지서에 따라서 지금 받은 그러한 국세에 대해서 충당할 것을 동의했다면 그때는 그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될까요? 이런 디테일한 규정들 X예요. 두 번째 보실게요. 국세 환급금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나서 우리 20만 원 이하고 1년 안에 안 받아가. 그럼 어차피 기간과세 국세가 또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게. 원칙적으로 체납이 아닌 이상 지금 새로 생긴 세금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체납이 아닌 이상 직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동의한 것으로 볼게. 그럼 이건 직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지. 동의를 받은 거가 되는 거야. 갑니다.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납세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 동의한 것으로 볼 거니까. 맞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 환급금의 충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 환급금은 갑니다. 체납된 국세의 뭐 법정 납부 기한과 그리고 뭐 환급금 발생일 중에 뭐 늦은 때 오케이 소급해서 대등액에 관해서 소멸한 것을 본다. 맞습니다. 자, 국세 환급금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라면 간다.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금부터 지급할 겁니다. 환급에 대한 지급 기한이 들어가 있고요.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부과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원래 물납은 물납으로 환급하는 게 원칙인데 팔아버렸어요. 쪼갤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쓰고 있어요. 물납으로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라는 네 가지의 경우라면 금전 환급입니다. 하여 성질살 분할해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뭘로 가? 금전으로 환급.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 국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자 상속세를 물납하고 나서 간다.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 돌려주는 거네. 그 경우는 금전으로 환급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로서 자, 납세자의 신청이 없다면 신청이 있으면 신청대로 갈게. 아, 신청이 없어? 아,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때 세법은 뭘로 정해버린 거냐면 우리 상속세의 경우 물납을 받아줄 때 물납 허가 순서가 있었거든요. 돈 되기 쉬운 순서로 받아줬어. 근데 지금도 돌려줄 때는 돈 안 되는 순서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허가의 역순이 되는 겁니다. 양아치 같은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상증세법령에서의 이러한 물납 충당 재산의 허가 순서가 아니라 허가의 역순이 되어야 됩니다. 돈 안 되는 쪽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긴장 바짝하고 네가 신청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갑니다.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 누구? 국가 부담. 오케이.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누구 부담? 납세자 부담. 되죠? 냉난방 설비 없어. 5천만 원 들였더니 가치가 2억 올랐어. 납세자 기분 좋지? 네가 내. 라는 개념이에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물납재산이 수납되고 나서 법정과실이나 천연과실 모든 과실은 누구한테 귀속돼요? 국가귀속이에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국가귀속입니다. 이자 받으러 다닌 것도 국가야. 과수원 경장한 것도 국가야. 이제 모든 건 국가 귀속입니다.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귀속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섯 번째, 납세자가 물납을 하고 나 상속세 물납하고 나서 부과의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하는 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라면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자 없어요.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 돼야겠다. 이제 옳은 거는 옳은 대로 문장을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결국 세상에서 이제 정성을 들인 것만 한 건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또 읽고 어느 정도 외워질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의심 없이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신감 있게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한 번이라도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장 가는 순간 모든 걸 의심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의심 언제 써야 돼? 시험장 밖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완벽하게 확신 가득하게 들어가려면 이때는 이런 거죠. 1년이 365일이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 빼박진리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빼박진리가 되려면 아는 문장들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이게 절대로 옳은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게끔 딱딱 정해지게끔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든 건 공을 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easy come, easy go입니다. 딱 그 원칙을 여러분들 세워놓고 학습하시면 합격이 좀 빨리 오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9번 갑니다. 자, 과세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과표 신고서는 자, 신고, 전자신고 지금 제외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신고 당시에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그래서 왜 전자신고를 지금 제외한다라고 돼 있냐면 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신고를 제외한다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어찌됐건 원칙적으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제출한 경우도 괜찮지 뭘 제출하면 돼. 자, 그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는 갑니다.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충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누구만 체납 혹은 납부기 한 전 징수 얘는 직권 충당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 결정이나 경정 청구예요. 이걸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뭐예요? 라고 하면 끊고 생각해봐. 결정이나 경정의 청구를 누구한테 받아? 납세자가 세무서장한테 왜 청구해? 내 거 줄여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경정청구 얘기하는 거예요. 될까요? 경정청구라면 이때 통지 몇 개월? 2개월 되죠.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하고 그 부가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은 뭐가 돼요? 물납재산으로 환급. 자, 이때 가산금은 없지. 포함해서 지급 아웃. 될까요? 오케이. 자주 오답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간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돼야겠죠. 자,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첫 번째,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하고 그 부가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 경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간다. 원래는 물납은 물납으로 환급해야 돼. 그런데 이때 팔아버렸어요.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해요. 임대 중이거나 지금 내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돌려주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에 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금전 환급입니다. 갑니다.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해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금전으로 환급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데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오케이. 세 번째, 환급금 중에서 국기법에 따라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간다. 환급금 결정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환급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환급하니?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갑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할 수 있니? 그럼요. 그래서 언제까지? 통지서 발급하기 전까지. 딴 놈이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면 돼요. 자, 국세환급금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보시면 자,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납부된 법률에 간다. 개정. 세법 개정됐어요. 자,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때는 지금부터 이제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야? 법률의 시행일에 다음 날부터 이자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지금 이자 얘기하는 거잖아. 될까요? 이자의 기간이 언제부터냐라고 하게 되면 기산일이 언제부터야라고 했을 때 이때는 법률 개정의 시행일이에요. 시행일에 다음 날부터 시행일에 환급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시행일에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웃.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어야겠다. 넘어가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산금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험에서 물을 수 있는데요. 11번 가볼게요.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차고 이중 납부, 그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부가 결정하기 위해서 취소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자 우리 옳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에요. 그럼 환급금의 발생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자, 그 납부일의 다음 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법소부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환급하는 경우 얘만 왔고 안 맞는다 그랬지. 신고는 발생일이 언제? 신고일이고 자, 그다음에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때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어이구 잘 들어갔다. 네, 저희는 잘 들어갔어요. 네, 세 번째 갑니다. 부가세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긴장하자. 환급금 발생일 언제야? 결정일. 환급금 발생일은 자 그런데 기산일 언제야?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되죠? 여기 신고일 대신에 결정일로부터 똑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때 결정일은 다음 날이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맞고 안 맞는 거라 그랬어요. 간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급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 되죠? 자 이때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라면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될까요? 나머지는 다 왁구가 맞는 거고 이 두 개가 왁구가 안 맞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아웃. 자 그래서 그 비교 내용들이 지금 여기 안에 참고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심화 파트 문제 12번 들어갑니다. 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 있으면 판례를 따라라. 첫 번째 납세자의 환급 가산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그렇죠. 두 번째 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 간다. 잘못 납부한 금액이라고 한 건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되는 신고나 부가처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잘못 부과가 된 거야. 그러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징수의 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때 오납금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시민도 CTA. 네, 세 번째 갑니다. 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 이번에는 초과납부, 관납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요. 자, 신고 납부 방식에 있어서 신고 또는 부과 방식에 있어서 부과 결정으로 각각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게요. 자, 신고 부과 처분이 지금 있었는데 얘를 지금부터 취소해야 돼요. 왜? 나 뭐 한 거니까 초과에 납부한 거야. 이거 돼요? 이 초과 납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오정화가 헷가닥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넣어버린 거야. 그럼 900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런 개념인 건데 신고 부가처분의 취소 경정에 의해서 조세채무의 전문 일부가 소멸한 때 그때 지금부터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00은 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세채무가 지금부터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돼야겠고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네 번째 갑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 환급세액의 정의,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징수가 됐으나 지금부터 원래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납부세액으로 넘어야 된 거야. 그럼 이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죠. 해서 국가가 더 이상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돼서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결정한 세액 되죠. 맞습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간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거나 그럼 즉시 환급해야 돼요. 원천징수에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어요. 아, 그럼 즉시 환급해야 돼요. 그 경우라면 즉시 환급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13번.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갑니다.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해당 납세 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 2차 납부, 그 다음에 납세 보증인 물적 납부. 보시면 2차 보증인 물적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 자, 이들에 의해서 납부에 의해서 소멸. 납부라면 모든 게 다 죽어요. 오케이.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납세 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정화의 남편이 지금 제3자가 납세 의무자의 명의, 오정화의 명의로 납부해주면 소멸이 안 되는 건가요? 납부돼요. 되는 겁니다. 아웃. 될까요? 오케이.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물납. 물납. 이거는 세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도 인정된다? 아니요. 그럼 지 맘대로 물납할 수 있어요? 이러면 뭐 이제 아무거나 갖다 놓고 땡깡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상속세만 가능하다. 되죠? 세법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디귿 갑니다. 납세 의무자 갑이 100만 원의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소득세 1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때는 갑은 이러한 권리를 납부 고지서상에 세금에 충당해 줄 것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청구한 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언제 납부한 거니? 청구한 날. 되죠? 청구한 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될까요? 오케이. 리을. 납세의무자 을이 200만 원의 부가세를 체납했고 체납이래. 체납. 2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을에게 소득세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 200만 원에 충당하려면 동의가 필요해? 아니 체납인데 직권으로 가능해. 아웃.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뭐 옳은 거 고르래. 고를 수 있어야 돼. 디귿 하나 되죠. 하나 살아남았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43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S상조 교재 작업할 때 제일 문제수를 많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설명하는 나는 힘들어요. 좀 힘들다고 하소연하냐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헤맬 필요가 없게끔 모든 유형들을 제가 다 분석해서 가장 많은 문제 유형들을 제 책에 담아놨고 제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학습 방법을 펼쳐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가 인덱스가 걸려 있습니다. 제 카페에 가보면 어떤 문제 해설이 갑자기 궁금해 라고 하는 순간 몇 강 몇 분 몇 초에 가면 해당 해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정화 세무회계 연구소 카페에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인덱스를 출력 받으시고 그래서 타임테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타임테이블을 출력 받으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이 궁금하면 그때그때 언제라도 들어가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이팅!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